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학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 교재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가정하고 저는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펼쳐 놓으시면서 같이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해당 관련 문제들은 미리 한번 풀어본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혼자 공부하는 시간 20-30분 가지시고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이 볼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 단어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확인할 텐데요. 첫 번째 대단원이 문학과 소통입니다. 문학 작품을 배울 것이라는 대단한 그 제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소통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소통이잖아요. 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두고 읽는 독자와 쓴 작가가 함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도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인 심미적 체험이라고,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머리에 같이 담아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재는 8페이지예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따라가야 될 마음의 지도입니다.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미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심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것. 그래서 심미적 체험은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심미적 인식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길을 걸어가는 중년에, 노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괜시리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그렇게 체험하는 게 심미적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문학작품을 읽어갈 때 그 문학작품 안에서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꼈어. 이런 것도 심미적 체험이 돼요. 선생님, 아름다움만 느껴야 되나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좀 넓은 범주입니다. 내가 작품을 읽어가면서 기쁨을 느꼈어, 즐거움을 느꼈어, 이런 것도 심미적인 체험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슬픔을 느꼈어, 괴로움을 느꼈어, 이런 것도 하나의 심미적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꼭 기쁨이나 즐거움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픔을 통해서도, 괴로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먼저 첫 번째 꽃이라는 시를 읽어가면서 이 시에서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과정들을 같이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미리 알기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깔고 가야 되는 배경 지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인간과 세상에 관한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 예술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야. 작가라고 하는 대상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 내가 글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은 아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담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치? 나는 이게 가치 있어. 난 이걸 꼭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게, 그치?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작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미적 인식,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작품에 담아낸 것이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심미성이라고 할 텐데, 심미성, 아름다움을 찾는 것,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무엇을?
저 사물이, 저 사람이 왜 존재하지? 라고 하는 걸 아름다움의 가치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걸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저 노년의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참 아름다움을 느꼈네? 이런 게 심미적 인식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독자의 심미적 체험입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 혹은 형식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등과 같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 해서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독자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작품을 읽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끼는 게 심미적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범주가 꼭 긍정적인 감정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야. 즐겁다, 기쁘다, 감동적이다도 아름다운 감정에 포함되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추해,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인식하는 것도 심미적인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저렇게 사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스꽝스럽네? 저런 사람의 삶의 태도는 좀 경계해야겠어 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다면 이런 게 심미적 체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작가는 자신의 심미적 인식,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작품에 담아낼 것이고요. 독자는 이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게 참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리되셨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이 소통이라고 한 측면으로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언어로 표현하여서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문학의 경우는 그렇겠지? 미술의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그치? 음악의 경우는 음악으로 표현하여서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가는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작품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지?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이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걸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이 글을 읽는 다른 독자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다른 독자는 이 글을 읽고 어떤 심미적인 인식, 체험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까지가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작품 뒤에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훑고 가면 시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작가가 존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했대. 아직 뭔지 잘 몰라도 돼. 우리 시를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주제를 이해해 볼 테니까. 이러한 심미적인 인식,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게 참 가치 있어 라는 심미적인 인식을 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 담아냈고요. 이 시를 매개로 하여서 독자에게 전달될 겁니다. 매개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하고 독자를 연결해주고 있는 시라고 하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독자는 전달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시는 이 존재, 특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면 심미적인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미적 인식과 체험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문학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기 중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 작가는 자신의 심미적인 인식,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작품을 통해서 표현할 것이고, 독자는 작가가 표현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체험하는 심미적인 체험을 하게 될 거야. 작품을 읽음으로써 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이라고 하여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품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창작도 해보자 라고 연결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정했구나. 또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이름 부르기라고 표현했었어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존재와 진정한 인간관계,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잘 드러나 이를 통해서 내용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참 아름다움이 느껴져 라는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될 거야. 이건 우선 앞에서 제시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치? 작가가 표현하고 그 표현한 내용들을 인식하는 과정. 자,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작도 해보자. 정서적, 심미적 경험을 확충하고 넓혀 나가면서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 학습활동에 꽃의 모방시를 써보자 라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방시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잘 전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을 시를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모방시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낯선 단어들이 있긴 했어. 심미적 체험이니 심미적 인식이니 라고 한 낯선 단어, 문학과 함께 소통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겠지만 결국은 작가가 쓴 글을 읽어가는 독자의 활동 자체가 문학 작품을 가지고 소통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3개의 문제가 있네요.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네요.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심미적으로 인식한다. 아름다움을 살펴서 인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심미적 인식을 한 작가가 그것을 작품에 담아내겠죠. 자, 2번입니다.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학 소통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작품의 창작 시기와 작가를 조사한다. 우리가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작품을 통해서 심미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담긴 의미와 표현을 잘 이해하는 활동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창작됐지? 작가는 누구지? 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심미적 체험과는 무관한 것 같네요.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보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자신의 삶 속에서 정서적, 심미적 경험을 확충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내가 심미적으로 체험한 것을 작품으로 창작해보자 라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성찰하면서 모방시를 써보자 라고 하는 활동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옆에 딸려있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PPT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좀 긴 소단원 문제나 대단원 종합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문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를 한번 읽어봐야 될 거야. 자, 시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작가는 심미적인 인식을 작품에 담아내고 독자는 그것을 읽어내면서 심미적인 체험을 한다. 이러한 과정이 문학의 소통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가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지 의미적으로 표현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가면서 꽃이라는 김춘수 작가의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시의 제목에 꽃이라는 소재가 쓰였잖아. 그렇다는 건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는 시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여기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의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때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뭐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되게 완벽해. 아주 최고의 상태야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표현할 때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이라고 하는 수식도 담겨 있잖아. 다만 하나의 몸집 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몸집은 좀 긍정적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몸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럼 지금 이름을 불러줄 그라고 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인 거야? 나겠죠? 자, 내가 누구를 인식하려고 하는 건가요? 바로 그. 그럼 지금 이 그가 인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인식의 주체가 그라는 대상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의 상태야. 그때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크게 의미가 없는 존재겠지, 그치?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얻어지는 거야. 어떤 힌트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어. 물론 아래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겠지만 여기에는 이 두 번째 연까지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해볼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한테 와서 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래. 어떻게 했을 때? 이름을 불러줬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 불러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과 후를 가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란 말이야. 의미 없는 존재를 만들기도 하고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구나. 의미를 담아내는 거야. 자, 또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자,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죠?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오늘도 길거리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왔을 거야. 맞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들일까요?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다 보긴 했어. 저 사람들 지나가는구나. 그치? 근데 지나가는구나 정도를 생각했지. 아, 나한테 의미가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저 멀리 여러분들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다고 해봐. 그럼 누구야? 라고 부르게 될 거 아니야. 그 대상은 나한테 어떤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일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 박세경이잖아? 근데 박세경이란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뿐은 아닐 테니까 되게 많은 박세경이 있을 거야. 그치? 그 많은 박세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쭉 늘어놓은 상태에서 누군가 서서 박세경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아는 박세경은 인사할 수 있겠지만 나는 관심 없어, 그치? 나하고 그 사람은 크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까. 맞나요? 그렇다면 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야. 실제 박세경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1연도 잘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그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존재를 잘 인식하지 않을 때는 그는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한테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순간 그 대상은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기도 하잖아. 만약에 그 전까지는 남사친, 여사친이었어. 그럼 그 아이는 그냥 여러 친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사귀는 남친, 여친 되는 순간 일일 되면서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와 의미가 유사한 거야. 너는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행위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1연과 2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어. 이름을 불러줄 때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었잖아. 무수히 많은 박세경이란 이름을 지닌 대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친구와 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의미 있는 존재겠지만 나는 모르고 다른 박세경이란 이름을 지니고 있는 친구와 알고 있는 사람은 나랑은 별반 관계가 없어. 왜? 그 사람은 나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맞나요? 빛깔과 향기가 그런 의미인 거야. 어떤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본질, 본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꼭 박세경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애칭으로 부르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애칭을 불러주고 이런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겠지, 그치? 그런데 그냥 누군가 뭐 여러 이름 가운데 그냥 저 사람 왠지 박세경일 것 같네, 박세경 이렇게 불렀어. 그거는 나랑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힘든 상황일 거야. 맞나요? 왜? 그냥 그 사람은 때려 맞춘 것 중에 하나잖아. 나란 존재에 대해 잘 알고 그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 대상, 그라는 대상에게 꽃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은 것이잖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잖아.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서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이렇게 진정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식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라는 사람이 나를 불러줄 거야. 맞나요? 그럼 이때 그가 누가 될까?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겠지. 이때 나는 인식의 대상, 그가 인식할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건 1연과 2연만 봤을 때는 그냥 내 삶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라고 한 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서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찾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요렇게 그로, 나에서 그로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꽃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앞에 나왔었던 꽃과 의미가 동일하겠네요. 어떤 거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가 1, 2학년 때는 느껴보지 않은 시의 세계야.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사물들에 대해서 노래했어. 저건 뭐를 닮았네? 나 기분이 좋네? 이런 걸 노래했는데 3학년 정도 됐으니까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그에게 나 혹은 나에게 그가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 소망이 지금 3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연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해서 지금 우리 앞에선 나가 인식의 주체였고 또 그가 인식의 주체 대상이었고 또 어떻게 돼? 우리들 모두가 어떤 것이 되고 싶어? 인식되어지고 싶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싶어 라고 의미를 넓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와 의미가 동일한 것? 꽃과 의미가 동일한 것. 여러분들 100% 나오는 거 알려줄까? 여기 꽃, 여기 무엇,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되고자 소망하는 대상이잖아. 꽃처럼. 꽃이 되고 싶다라고 소망했었던 것처럼. 맞나요? 그럼 얘도 어떤 대상이에요? 당연히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연에서 봤었던 꽃이 되었다의 꽃과 동일한 의미, 바로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하나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가 있었어. 1연에서 어떤 게 나왔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 라고 하는 부분은 꼭 100%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100% 나옵니다. 결국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대상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구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구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꽃과 무엇, 눈짓 모두 다 의미 있는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말을 알 수 있어. 어떤 거? 의미 있는 존재끼리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게 바로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소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시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시의 경향과 좀 달라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가끔씩 내가 누군가와 다른 무리들과 지내고 있을 때 좀 겉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나도 그들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나와 있는 눈짓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잖아. 진정하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과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같이 맺어가는 것들을 꿈꾸잖아요. 이 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옆에 딸려있는 소단원 체크 문제 네모낭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소단원 마무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물었고요. 1번, 상징적 시어, 꽃, 무엇,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상징적 의미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면에 뭐뭐가 되고 싶다. 사연에 눈짓이 되고 싶다. 해서 뭐뭐가 되고 싶다, 뭐뭐가 되고 싶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운율감을 형성할 거야. 꽃이라고 한 시어도 반복됐어요. 운율감 형성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을 보니까요. 구체적인 자연물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다. 꽃이 나왔으니까 꽃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나요? 아니요. 꽃이 예쁘다.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네. 이런 걸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3번은 탈락입니다. 인간의 삶에 관한 심미적인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 진정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한 작가의 인식이 작품에 담겨 있네요. 5번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인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도 나를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 라고 의미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보기와 관련 있는 행위를 찾아 쓰시오.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진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무엇이었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름 부르기.
3번입니다. A에서 E까지 시어의 의미가 같은 걸 묶어보자. 뻔하죠? 뭐예요? 꽃, 무엇, 눈짓,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들 5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화자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리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잖아요. 아마 이 시인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현대사에 굉장히 걸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잖아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함께 인간적으로 연대하고 기대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도 이 시적 화자 시인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단원 포인트 부분이에요. 이름 부른다 라고 하는 건 아까 3가지 확인해 봤죠. 요 3가지는 머릿속에 꼭 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 그리고 반대되는 시어는 몸짓이었다. 화자가 소망하고 있는 삶은 존재의 참된 모습 어떤 거?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머리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페이지를 보니까요. 소단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담겨 있네요.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고요.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진정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의 주제의식 의미 있는 관계가 서로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 시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이야기해요. 뭐뭐가 되고 싶다. 자,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해 나타내주고 있고요. 의미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이야기도 담겨 있을 겁니다. 1원에서는 나가 그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이지. 2원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더니 그는 꽃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 3원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 누가 나의 이름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더라 라고 하면서 인식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앞에 우리 다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의 무엇은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인가요? 무의미한 존재는 하나의 몸짓. 하나의 몸짓은 무의미한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를 나타내더라. 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 행위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꽃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눈짓이 될 수 있다. 그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무엇도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 설명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 이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저 수업을 계속 들어왔었던 친구는 이미 나랑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온 친구도 있었겠고 여태까지는 그냥 나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 수강을 신청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일 수 있잖아. 그치? 이러한 관계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내용 다시 정리해요.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이고 꽃과 무엇과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 성질, 본질 또 개성적 가치, 그 대상만 지니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화자의 소망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와 관계를 맺고 싶다.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인식이 점차 넓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인식의 주체가 맨 처음엔 나였고 그 다음은 너,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식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라고 해서 인식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몸짓에서 꽃으로 그리고 눈짓으로 인식의 내용도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또 별게 없잖아. 오늘 배웠었던 부분에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될 이 포인트 꼭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심미적 인식, 심미적 체험이란 단어는 우리 좀 익숙하게 머릿속에 담아 둡시다. 작가는 자신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식에 대해서 작품 속에 담아낼 것이고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심미적인 체험을 할 것이다. 김춘수라고 하는 작가는 인간들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참 가치 있어 라는 심미적 인식을 작품에 담아내었고 우린 그런 걸 읽어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심미적인 체험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문학적인 소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것처럼 몸짓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존재와 또 대비가 되고 있었던 꽃, 또 무엇, 눈짓이라고 하는 대상의 의미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대비가 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름 부르기라는 행위 때문이었어요. 이름을 부르기 전과 후가 달라졌는데 특히나 이름을 부를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삶의 모습도 확인해 보았잖아요.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식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도 아까 몇 차례 반복하였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시면서 시 차분히 읽어보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배운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